사회복지 정책론 수업 들어갑니다. 이번 해설 정책론의 해설 강의 전반부인데요. 정책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8영역에서 조사 방법론과 사회복지 정책론이 가장 아마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는 조사 방법론이, 3교시에서는 사회복지 정책론이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든 조사든 간에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정책에도 많은 개념이 있습니다. 선별주의, 보편주의,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여러 가지 정책 결정 모형이라든지 또는 복지국가 발전 이론이라든지 사회정책 발달 이론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이론들과 또 개념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정책은 좀 쉬워지고 공부가 좀 재밌을 건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문제도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아주 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책은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에 올인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렵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25문제에서 한 15문제에서 17문제 정도 잘 하시면 18문제까지 맞추시면 잘 하신 거예요. 그거는 잘 하신 거고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3교시에서 행정론과 법제론이 그나마 좀 쉽게 나옵니다. 행정론에서 거의 20개 이상을 맞추셔야 됩니다. 행정론에서 점수를 많이 못 맞으시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사회복지 법제론이 있는데 법제론은 암기가 바로 정답입니다. 외워야 답이 마킹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제론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법제론은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전제로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게 또 나오기 때문에 또 그 법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법제론은 분량이 많아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걸 좁힐 수 있는 방법은 기출문제 위주로 돌려라. 대신 예전의 문제는 개정될 수 있잖아요.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론의 전반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하시는데 초점을 맞춰주세요. 다음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입니다. 자,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을 마셜이라는 학자가 제시했죠. 자,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은 건소주 교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건소주 교사. 자, 건이 뭐냐면 건강보장, 건강정책이고요. 소가 뭐냐면 소가 안 보이죠. 자, 소득이 빠져 있네요. 소득정책이 들어가야 돼요. 소득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 뭐죠?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 뭐죠? 교가 뭐죠? 교육이고 사는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고용정책이 빠지고 소득정책이 들어가야 돼요. 자, 광의의 영역은 어떻게 외워요? 광의의 사회복지 영역, 이것은 노조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노조광. 자, 노동정책이 있고 조세정책은 광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동정책의 동의어가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 노동부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이 같은 말이고요. 조세정책 이 두 가지가 포함되면 광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탈락. 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해서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걸 비례적 평등이라 하나요? 아니요. 이런 게 개념이에요. 이런 것을 수량적 평등이라 하죠. 수량적 평등의 동의어는 결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수량적 평등의 동의어는 결과의 평등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다르게 배분하는 것을 평등의 개념으로 상정하는 게 결과의 평등입니까? 아니요. 이게 바로 비례의 평등이죠. 비례적 평등이라고도 하고요. 비례적 평등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능력과 욕구와 기여에 따라서 다르게 배분하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equal, equity, 공평이라고 합니다. 자,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측면은 무시한 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까지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소극적인 개념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회의 평등의 동의어가 그래서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결과까지는 보장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과정의 기회는
공평하게 줄게, 똑같이 줄게. 그래서 기회균등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바로 소극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소극적 평등이 기회평등과 동의어가 된다. 되셨죠? 자, 5번 들어가겠습니다. 5번은 긍정적 조치,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시는 대로 기회의 평등의 사례죠. 여기에 보면 비례적 평등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했는데 틀리고요. 기회의 평등의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해요.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있다. 그래서 양성고용 평등제를 만들어 놨고, 자, 농어촌의 학교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농어촌 특별전형이란 걸 만들어 놓고, 장애인이 직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 고용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약자분들, 소수자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까지는 보장해 주지 못하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과정상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의 사례가 된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문제에서 협의와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을 보았고, 그 다음에 평등의 내용을 봤습니다. 비례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과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 봤고요. 기회의 평등의 사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4번이 답이고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가 나왔는데요. 옳은 것을 찾기입니다. 대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할 때 이 자유라고 하는 녀석이나 평등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해당됩니다. 자, 소극적인 자유, 적극적인 자유 개념입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의 간섭 또는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능력의 측면을 강조한다. 아닙니다. 능력은 적극적인 자유거든요. 간섭받지 않을 기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회의 측면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게 기회가 아니라요. 능력을 말합니다. 자, 능력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자유죠. 더 쉽게 말하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 4, 5는 이미 시험에 출제된 것이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데요.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 있는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거 어려워요. 잘 보세요. 결과의 평등 추구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에게 거둬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분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부자들이 많은 걸 내놓아야 해요. 따라서 간섭을 받아요. 부자들이 간섭을 받습니다. 간섭을 받는 것은 소극적 자유를 뭐 하겠어요? 침해하는 겁니다.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4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 지문은 기회의 평등 추구는 끊고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씩 뜯어보면 기회의 평등 추구는 이 빈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빈자들, 사회적인 소수자분들에게 기회균등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균등의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적극적인 자유가 뭐였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였어요. 그럼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빈자들에게 기회를 드리면 빈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네, 그겁니다. 따라서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를 증진한다, 증진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부자들에게 거둬야 하니 부자들이 간섭을 받아서 소극적 자유가 침해되고, 그 다음에 빈자들에게 기회를 주면 빈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것이니 적극적 자유가 증진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 기회의 평등 추구가 나왔어요. 이건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 추구가 나왔어요. 이건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회의 평등 추구보다 결과의 평등 추구가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더욱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4번 지문은 기회평등 하나인데 5번 지문은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비교했잖아요.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기회의 평등은 소극적인 녀석이에요. 결과의 평등은 적극적인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빈자들의 적극적인 자유, 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더욱더 증진되는 데 유리한 것은 당연히 적극적인 평등 추구가 되겠죠. 그래서 5번 지문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틀렸는데 1번에 어디가 틀렸죠? 기회의 측면이 소극적 자유다. 2번 어디가 틀렸죠? 능력의 측면이 적극적 자유다. 3번은 말씀드렸어요. 4번도 2번씩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소극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고 적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니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유리한 것은 적극적인 평등인 결과의 평등 추구가 될 거다. 5번 지문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정리가 됐고요.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선별주의입니다. 선별주의 반대편에 보편주의가 있는 거 아시죠? 보편주의, 선별주의 반대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선별주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최소 수준으로 제한되며, 네, 여기까지 선별주의 맞죠? 가족과 공동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장이 욕구 충족과 자원 배분의 최적 수단으로 강조된다? 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국가의 개입보다는 시장과 가족의 개입을 강조한다 이거죠. 이게 선별주의잖아요. 자녀적 관점이고. 사회복지를 둘러싼 계층 대립이 약해져서 계층 대립이 약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대와 결속이 강조된대요. 자, 사회 구성원 사이에 연대와 결속이 강조된다. 이게 바로 보편주의죠. 보편주의는 사회통합 효과가 커요. 보편주의는 사회통합 효과가 큽니다. 사회통합 효과가 크다.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나 결속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이 보편주의가 되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있는 북유럽 국가의 복지 선진국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주요 목표는 자화 아래에 있다. 자활 증진에 있다. 수급 자격은 소득과 자산 조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선별주의죠. 이런 것들이 선별주의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선별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이 공공부조잖아요. 공공부조가 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의 개입은 개인, 가족, 자원봉사 등이 모두 실패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아, 이게 바로 국가의 보충 개입이라 하잖아요. 국가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니라 개인, 가족, 개인은 이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이웃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공동체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실패됐을 때, 안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안 된다면 국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때만 국가가 개입한다. 이게 바로 선별주의, 공공부조입니다. 선별주의 복지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자유주의 국가죠. 미국이며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공통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국가들이 있어요. 신자유주의 국가들이 바로 선별주의를 지향합니다. 3인주의 국가는 바로 보편주의를 지향한다면 신자유주의 국가는 선별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 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의 역사예요. 영국의 역사. 순서 어떻게 외워요? 구정, 작업, 길스, 공개, 짜임배. 자,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뭐 연도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거 하나면 돼요. 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하죠. 작업장법, 정주법 다음에 작업장법, 작업장 테스트법 같습니다. 연도는 다르지만 순서는 여기에 있어요. 길버트법, 스피넌랜드법, 공장법, 개정구빈법, 이걸 신구빈법이라고도 하죠. 신구빈법.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베브리지 보고서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세요. 시작. 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작업장 테스트법, 길버트법, 스피넌랜드법, 공장법, 개정구빈법, 신구빈법,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베브리지 보고서. 됐죠? 네. 영세 교구들이 연합한
여기서 교구는 이제 아무래도 이 당시에 영국은 가톨릭이었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교구란 단어가 있어요. 교구. 아주 조그맣고 영세한 교구들이 이제 서로 연합을 하고 연합한 빈민공장 설립이 허용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원해구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앞에를 연합교구행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연합교구행정 그냥 참고하세요. 연합교구행정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원해구호, 원외구제, 아웃도어 릴리프라고 하죠. 이것이 조장되었다. 원해구호를 격려했다. 원해구호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마스 길버트법입니다. 길버트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1782 연도는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빈민의 구제 수준이 노동자의 임금 수준보다 낮아야 된다는 원칙이 뭐죠? 열등초 원칙입니다. 자, 열등초 원칙이 명문화된 거, 열등초 원칙의 명문화는 바로 신고민법에서 이루어지죠. 개정구민법, 신고민법은 1834입니다. 1834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수당으로, 이게 가족수당이에요. 가족수당. 가족수와 빵값을 기준으로 수당을 줬으니까 가족수당이라고 해요. 수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줬대요. 자, 이 제도가 제정되었다. 이게 바로 일명 버크셔 빵법이라고 하는 스피넴 랜드법이 됩니다. 스피넴 랜드법 179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암기법에 대비해 볼게요. 제가 동그라미 치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나, 둘, 셋 이거잖아요. 길버트법, 스피넴 랜드법, 개정구인법, 신구인법 순서입니다. 답은 기역, 디귿, 니은이 됩니다. 2번입니다. 4번 문제 했고요.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 순서인데요. 옳게 나열한 것은 단 법률 명칭이 변경된 것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딱 보니까 중간에 이제 법명이 바뀐 게 건강보험이잖아요. 의료보험에서 국민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국민건강보험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 그죠?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으로 했을 때 암기법은 산, 연, 고, 건, 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양보험입니다. 답은 3번. 산, 연, 고, 건, 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CF 의료보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의료보험법으로. 자, 5대 보험을 이제 순서 나열하는 문제에서 의료보험으로 나오면 이 의료보험이 1963년 12월 달에 제정이 돼요. 앞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산, 의, 연, 고, 요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의료보험법이 열이 들어가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이 뒤에 가게 되고 의료보험은 열이 오게 돼요. 알았죠? 이렇게 두 가지 암기법 정리하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윌렌스 길르버가 나왔고요. 윌렌스 길르버는 유명한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이분법으로 나눈 학자들입니다. 제시한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1번 전통적으로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가 강했으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제도적 개념이 강조되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적이었지만 현재는 제도적 개념이 강조되고 있죠. 2번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끊어요.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한다. 또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네, 맞습니다. 먼저 가족과 시장경제가 개입을 했는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가 보충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사회복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지 대상자를 사회적 약자나 요보 대상자로 뭐한다? 제한하는 겁니다. 자녀적 개념은 한정적인 개념이에요. 자녀적 복지는 한정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 맞고요. 자, 네 번째,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 문제 발생 원인에 있어 그 다음에 가로 사회 책임을 강조한다. 네, 맞습니다. 이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가 바로 사회 책임이고
그 다음에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개인적인 책임으로 생각하죠. 그럼 5번이 잘못됐다는 건데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후, 치료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적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자녀적 개념도 예방적 기능이 있어요. 자녀적 개념도 예방적 기능이 미약하게 존재합니다. 자, 미약하게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빈곤 예방을 위한 자활입니다. 자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개 우리가 이제 빈곤 예방의 자활을 누굴 대상으로 많이 하죠? 차상위자입니다.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차상위자가 자활급여를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 정책이 일명 빈곤 예방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녀적 개념에서는 사후적이고 치료적이고 예방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예방적 기능이 강한 것은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고요. 예방적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안 돼요. 예방적 기능이 미약하게나마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